월요일이죠. 예, 매주 월요일은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네, 부동산 관련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어서 오늘 그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예, 이창용 총재가 젊은 세대가 부동산 투자를 조심하라. 예,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한 것인지 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5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온 이야기인데 네. 지금 상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특히 포커스를 맞춘다면 2030 세대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보기에는 20, 30대들이 태어나서 아마도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후에 하락장을 보지 못했을 거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집값이 오르기만 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올해 30살인 청년이다라면 20대 중반쯤부터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쳐도 그 이후로 줄곧 상승하는 것만 봤을 거거든요. 2018년 이후에 뭐 작년에 하락하기 전까지는 줄곧 올랐고 특히 코로나19 그 상황 속에서는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초저금리 상태에서 집값이 완전히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또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출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좀 안정되던 그런 시기가 올해 상반기에 잠깐 있었지만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을 좀 틀어줄 때가 됐다. 그때는 뭐 둔촌주공으로 상징되는 연초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시장들이 전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겪어야 하는 조정을 겪지 않고 지나갔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으로 그런 보입니다. 문제의식도 담겨 있는 것 같다 네. 하는 총재 말에 예, 차근차근 좀 풀어보죠.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중에 그러면 앞부분 그러니까 금리 부분이요. 네. 그러면은 그 젊은 세대가 부동산 투자 조심하라는 얘기는 금리가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뭐 1%, 2%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은 한동안 없다.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 10년 동안의 금리 흐름을 보면 1에서 2% 정말 남의 돈 빌려서 쓰기 좋은 그런 환경들이었는데 그게 이른바 최근 10년 동안 금융 자산 시장을 이끌어왔던 어떤 원동력이거든요. 특히 코로나19 당시에 무제한으로 풀렸던 그 유동성은 다시는 만나기 어려운 이른바 금융 장세 같은 것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그 예전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다 이렇게 넘겨짚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 상황인데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했을 때 금리 인하 논의 자체가 완전히 시기상조다. 연내에는 기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하는 총재가 그렇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걱정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신용, 그러니까 가계신용이라고 부르는 건 가계에서 빌려 쓴 돈 전부 다 합친 거고요. 가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쓴 돈, 주택담보대출 포함해서 그 금액은 2분기 기준으로 1,863조 원. 1,863조 원이라는 돈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1년 GDP가 대략 1,8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를 넘어선 규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가운데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저 상단에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되거든요. 예. 저게 2분기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 1,031조 원. 그리고 이게 속도가 빠르다는 걸 특히 주목을 합니다. 1분기에서 2분기로 갈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확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맨 오른쪽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017에서 1031로 가는 거. 예. 저렇게 올라갈 때 만약에 그 사이에 거시경제 환경이나 금리가 하락했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모든 게 다 고정돼 있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네. 심지어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 마당에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서 집들을 많이 산다. 이 부분을 하는 총재는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저 부분을 우려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네. 건데 그런데 저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좀 사야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렇죠. 지금 심리 지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서울과 전국 모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예. 네,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는데 초록색,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되는 게 서울의 소비심리지수. 기준점이 100이니까 100보다 한참 올라가 있다. 전국도 역시 117. 이게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다소 숫자가 좀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은행이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내용을 봐도 비슷합니다, 패턴은. 100을 넘는다는 의미는 100을 넘는다는 의미는 기준점이 100일 때 100 이하다. 그러면 앞으로 집값 안 오른다. 살 생각 없다. 이런 뜻이고요. 기준점 100 위로 올라간다는 건 집값 올라갈 것 같아서 나는 여건이 되면 살 생각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래픽의 국토연구원 조사는 숫자가 좀 큽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행 조사 결과는 숫자가 좀 작지만 예. 역시 기준점 100 위로 올라가 있는 건 맞고요. 추세는 비슷하다. 네, 7월과 8월 연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용미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저런 심리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진단들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예. 현장에서 이제 소위 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 보시면 동심원을 그리면서 주요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상반기에 우리가 올해 시장을 전망할 당시에는 그냥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없었더라면 조정이 상당 기간 갈 것이다. 금리가 비싸고 지금 집을 사야 하는 혹은 집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봤는데 당장 1월에 나왔던 조치들을 보면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나지 않도록 정부가 연끌을 한 셈이거든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둔촌주공의 미분양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라고 했던 그 둔촌주공은 아주 상징적인 단지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안심하는 투자자들이 있었을 테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완화나 아니면 소위 줍줍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해당 지역의 그 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규제가 풀리면서 집이 설사 팔리지 않고 남는다고 해도 전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 집이 몇 채 있든 상관없고요. 그 동네 안 살아도 되고 이런 분들이 다 청약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걸 보면서 대표적인 단지들이 완판이 되거든요. 상당히 경쟁률도 올라가게 되고 이게 전국구 시장이 되어버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들어갈 때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시세 9억까지는 소득을 보지 않고 DSR 따지지 않고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올해 들어서 31조 원어치가 풀려 있는 상황이면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시장이 다시 상승 반전하기 시작했다는 판단들을 국민들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이걸 보면서 이제 동심원처럼 외곽으로 상승세가 번져나가고 있는 게 현재의 통계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여기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와 관련한 감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KB부동산 공이 보여주고 있는 통계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뭐 떨어지기도 전에 지금 다시 오른다? 이거는 좀 절망적으로 들릴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예. 떨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는 5년 동안 하락을 하고 조정장을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도 정리가 좀 되고요. 가계부채도 좀 조정이 되고 이후에 5년 하락하고 그다음에 8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아마 대부분 어느 정도 짧아도 1, 2년의 그 조정은 예상들을 하셨을 텐데 예. 생각보다 상승 반전이 통계로 잡히는 시기가 빠르다는 거죠. 예. 이걸 보면서 이제 조바심들이 나시는 거고. 물론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 하는 거는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 그건 있고. 추후에 예. 이제 뭐 결국은 그 나중에 결과를 보고 회귀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론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래서 조정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조정 안 되고
나만 이 차에 타지 못하고 차가 출발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현재 부동산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동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통계들이 좀 잡힌다는 네. 말씀이시고. 예. 근데 우리가 오늘 그 가계부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경제적으로 그럼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면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본 대로 그렇게 늘면 경제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주느냐? 예,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네, 뭐 원리금 갚는데 돈을 많이 쓴다. 이른바 영끌족의 경우에는 20, 30대 일부의 경우에는 내가 버는 돈의 한 80%를 빚 갚는 데 쓴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나가서 돈 쓸 여력이 없겠죠.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될 테고 GDP라는 게 결국 소비, 생산, 수출 이런 것들의 총합이 될 텐데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돈이 몰린다는 거는 생산적인 데에 돈이 몰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쓸 수 있는 총 가용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니고 당장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활은 팍팍해지고 GDP는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금리를 적시에 충분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환율 문제가 있어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들의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 금리를 팍팍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되면 환율 방어를 적시하기 어려워서 금융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들고 날 때 우리나라 시장이 교란되는 상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하는 총재가 했던 발언 가운데 그 금리 부분은 설명을 하셨고 네. 그 지금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조,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죠. 이것이 좀 조절이 필요하다. 이 맥락은 하는 총재가 이 완화 기조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 발언 중에 보면 예. 거시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들 안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을 통칭하는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관계자들일 텐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금융이나 금감원에도 있다. 이 얘기는 그쪽에서 주택담보대출이든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 예. 무차별 폭격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은 거론하기가 좀 어렵다. 예컨대 오늘 같은 날씨에도 누군 덥고 누군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덥다고 하는 데만 에어컨 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예, 괴로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